네, 안녕하십니까. 양호석 TV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양은 이 책입니다. 이 책. 시중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도 간혹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었던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가 되는 명사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이 보이고요. 프리드먼이라는 이름이 보이고요. 예,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이 프리드먼이라는 분은 신자유주의의 상당한 뿌리를 내리게 했던 아주 대단한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헬리콥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헬리콥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두라는 개념,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예, 번역은 유성경이라는 분입니다. 유성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장이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프랑스 사회과학대학원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LG경제연구원 그리고 우리금융연구소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으로서는 또 세계말의 종말이라는 책과 우주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유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소장님께서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펼쳐나가고 있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신자유주의가 퇴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책을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유튜브 최인호 선생님 있습니다. 최인호 TV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최인호 선생님과의 특별 자담회에서 이 내용을 또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책이고 또 현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긴급재난 지원금 때문에 이 책이 또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 책은 원래는 저자인 프란시스 코폴라라는 분입니다. 이분입니다. 프란시스 코폴라 여성이죠. 포브스와 파이낸셜 타임즈의 정기기관은 금융저술가이며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예, 원책 제목은 The Case for People's Quantitative Ea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국민의 양적 완화에 대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뒷배경이 또 헬리콥터가 보이고 있고 돈이 뿌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란시스 코폴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를 또한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턴 프리드먼은 누구인가? 밀턴 프리드먼 이 양반은 누구인가? 예,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1912년 뉴욕에서 태어나서 2006년 94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물론 중간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고요. 상당히 신자유주의를 만드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누구인가? 첫 번째, 194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온 세계가 케인즈 혁명에 휩싸였을 때 이에 맞서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주창했다. 통칭 신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신자유주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닉슨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자문역을 맡으셨네요. 경제 자문역을 맡으셨고, 그리고 1976년 소비 분석, 통화 역사 및 이론 업적과 경기 안정화 정책 복잡성을 명쾌하게 설명한 공로로 노벨 경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 정치 사상은 바로 경제 정책인 레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밀턴 프리드먼은 누구인가? 앞서 말했지만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대표적인 것이 작은 정부죠. 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출의 감소 그리고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간 부분이기도 한데, 이 밀턴 프리드먼 이분은 좀 독특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단히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급진적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바로 이 통화주의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우리가 한국은행이 되겠죠. 중앙은행이 물가를 목표로 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통화량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를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것보다는, 즉 다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세금, 금리죠. 금리를 통해서 물가 조절을 하는데, 이분은 통화량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발행하는 양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과 시장 기능 활성화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거 중요한 게 맞죠. 화폐의 현상이랍니다. 화폐 현상.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화폐가 이렇게 창조되어지는지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맨 첫 번째 우리 나왔었죠. 맨 앞에 책 이야기 할 때 여기에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왕자 양적 완화라고 했습니다. 그 모두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보자면, 모두는 누구인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되겠죠. 미국에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로 금융자산가에게만 갔던 돈이 이제는 중소기업,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등 모두에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모두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자산가로 돈이 가게 됐는데, 이 돈들이 주로 직접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실업자, 자영업자에 가지 못하고 금융자산가들에게서 분배되지 못하고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유명 그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되는 그러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 당시 상에서는 좀 실패를 봤던, 양적 완화에 있어서는 좀 실패를 봤던,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서는 좀 실패를 봤던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또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자면,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이랬죠. 여기서 양적 완화에서 양적이라는 표현은 통화량입니다. 이 양적 완화는 표현은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양적이라고 하는 통화량을 나타내고, 완화하는 것은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easing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래서 통화량을 풀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자극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더 많이 빌리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소비하도록 격려하려는 의도로 유동성과, 돈은 유동성입니다. 흐름이 되겠죠. 돈의 흐름과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시장 운영이라 보여지는데, 그 주체는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가 이미 0에 근접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는 0.75가 정도 되는데 그 0에 가깝다 봐야 되겠죠.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를 더욱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려는 통화정책이다.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각 개개인들에게 돈이 가진다는 얘기죠. 가짐으로써 물건을 사고 수요가 발생하고 또 생산이 증가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맨 첫 번째 우리가 봤다시피 헬리콥터 머니라는 얘기 나오죠. 헬리에서 돈을 뿌린다는 얘기인데요.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프리드먼은 자기 책 최적 통화량과 다른 에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대공황과 같은 재앙적인 경제 침체에서 통화당국이 직접 경제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어느 날 이 공동체 상공을 나는 헬기가 하늘에서 $1,000짜리 지폐를 살포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래서 돈이 막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헬기가 돈을 떨어뜨리니까 막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돈 지폐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먹을 수는 없지만 돈으로 먹을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은 살 수 있다. 즉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앞서 양적 완화 속에서 이야기할 때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두에게 돈이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의 의미로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리콥터 머니를 했는데 상황에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보자면 1번인데요. 일반 중앙은행은 이 정책이 신용 창조를 확대하고 지출을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한 것처럼 2008년처럼 일본도 호주머니에 돈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돈이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돈이 결국 어디로 갈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시행하여 돈은 맹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 뿌려지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가지지 않고 국제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우려를 범했던 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가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베노믹스 되겠죠. 앞서 레가노믹스처럼 아베노믹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책의 저자인 프란시스 코플라는 이렇게 대안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민주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 나라들마다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약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정부가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갈등 관계를 내는데 코플라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갖추어서 그 정책이 신뢰성을 갖고자 한다면 돈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와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신뢰성을 바탕에 두는 것은 바로 민주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급진지기도 하기도 하고 조금 새롭습니다. 두 번째 민주적 도전은 불평등을 약화시켜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자세를 취해야 된답니다. 무관용. 정말 표현이 조금 대단히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줄이면서 부자의 자산 가격을 불리는 식으로 경제 번영을 회복할 수는 없다. 아까 전에 일본의 실패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런 실패들에 대해서 코플라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민주적 도전으로서는 헬리콥터 머니, 즉 헬기 머니에 대한 제한이 나올 때마다 중앙은행의 파산 가능성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외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중앙은행에 대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법률에 포함시킬 것이 필요하다. 법률에까지 포함시키자. 항구적 재정 지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화량 정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정책으로서 하나의 기본 방향을 잡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계정을 더 이상 분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도 기업처럼 완전 종합 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채를 일단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국채가 중앙은행에 가겠죠. 중앙은행이 사게 됩니다. 그 중앙은행에서 다시 그 돈을 발권하게 되겠죠. 돈을 발권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폐를 찍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숫자가 가는 거죠. 숫자가 찍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조폐공사에서 보고 있는데 그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그것은 예치금이 되겠죠. 실제적인 우리가 3조라면 그 3조 전체가 다가 아니고 한 10% 정도만 찍어내는 그런 것을 조폐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서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종합 통장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화폐 창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경제 침체를 구원하는 단기적 부양책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경제 내의 화폐 창조 기능을 재창조하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통화량을 이야기하는데 통화량 이를 발권을 하는 데 있어서 국채를 통한 통화량을 창조해내는 이 부분을 화폐 창조 기능으로서의 재창조로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과 정부가 협력하여 재량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한 부양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삼자. 대단하죠. 대단히 급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자 합니다. 경제 운영의 통화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제의 모든 화폐는 중앙은행에 의해서 창조되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라는 항구적인 또 표현했습니다. 항구적인 형태를 통해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코플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진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민간 부분의 부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고 경제가 가진 미래의 생산적인 잠재력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이다. 미래의 생산적인 잠재력, 우리가 아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스포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폐 창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갖는 편익 중에 하나는 화폐의 창조와 분배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예, 화폐 창조. 앞서 말한 것처럼 통화량을 통해서 중앙은행 발권령을 통해서 화폐의 창조와 분배, 앞서 모두를 위한 거죠. 그 분배를 민주화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그것을 항구적으로 사용한다면, 또 나왔습니다.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돈, 화폐의 창출에 대한 권력이 되겠죠. 코플라는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양적 완화가 하나의 권력으로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권력으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수 도지사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재부가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재정 건전성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런 전체 이야기들은 앞서 유성경 선생님과 그리고 최인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쭉 한 일주일 정도 책을 읽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좀 내용 전체로 읽어봐도 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지금 아주 맞아떨어지는 책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